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DB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수시전형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수시전형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시전형에 필요한 제출 서류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 대학을 목표로 삼으셨다가 여러 가지 일정의 차질이 생기시면서 국내 대학으로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 국내 대학에 입학을 목적으로 삼으시는 분들이 꽤 많아지신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해외 대학을 목적으로 공부를 하시던 분들이 국내 대학을 들어오시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국내 대학에서 요구하는 평가 기준에 맞는 입시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원서 지원이 어려운 점들도 많고, 또 아무래도 이제 국내 대학 입시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될 것인지 이러한 지식적 또는 전략적인 부분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신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특히 이제 해외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서 국내 대학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제출 서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은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재외국민 특례 전형이라는 3년 특례 전형이나 12년 특례 또는 외국인 전형 같은 경우들은 해외 고등학교의 특성상, 다시 말하면 국내 학생들은 학교생활 기록부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학교생활 기록부 내에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적 사항들 뿐만 아니라 수상 경력이나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이제 각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나 또 선생님이 학생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기재하게 되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 구체적으로 학생의 학업적 능력뿐만 아니라 학습의 자세나 태도, 진로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학교생활 기록부라는 게 있는데, 해외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들이 갖게 되는 서류들은 물론 대학이나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냥 GPA 성적 한 장짜리, 아니면 거기다가 커멘트가 달리거나 아니면 기타 액티비티가 제출 서류가 되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기 때문에 국내 학생들에 비해서 제출 서류가 매우 간소하고 결국은 학생의 학업 능력 외에 다른 것을 보여줄 만한 지표가 별로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년이나 12년 특례 외국인 전형은 표준학력 지표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공인되어질 수 있는 IB나 SAT나 AP나 ACT나 SAT2 또는 A레벨 또는 공인어학 성적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 지표들 또는 학업적 우수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입시에 반영을 시킴으로써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능력 또는 학업 외의 활동적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반영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9월에 진행하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공인어학 성적을 제출받지 않거나 또는 AP나 SAT 성적도 제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국내 대학을 갈 때 해외 고등학교의 특성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다 보니까 입시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출 서류를 어떻게 구성하고 제출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는 부분이 입시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그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지원 자격은 수시 지원에서 우리가 지원하게 되어지면, 수시는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그 다음에 SW 인재 전형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기획윤등 전형, 전형들이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대학들마다 지원 자격에 대한 부분들이 다 달라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학생들이 지원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원 자격의 조건은 4번 문항처럼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해서 국외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를 명시하는 경우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대학들도 대부분 다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하면 이 말 속에는 국내 고등학교와 해외 고등학교가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말이고, 그 다음에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라고 하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정이 되는 자라고 하면 검정고시 출신자나 아니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 1번처럼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라는 말만 명시가 되어져 있으면 사실상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4번처럼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라고 명시하는 경우가 가장 적합하고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좀 더 공정하게 평가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2022학년도 특히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국내 대학을 갈 때 입시 변화가 되게 많아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아무래도 사교육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외국에 나가서 어느 정도의 학력을 갖추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을 갔었을 때 훨씬 유리하다라고 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재외국민 특례 전형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특례가 아닌 경우로 외국에 나갔다 국내 대학으로 리턴하는 경우들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점이 많죠. 올해 2022학년도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축소되어지는 거. 이게 이제 입시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대부분 지원하는 전형이죠. 학생부 교과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대부분 지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은 대부분 수능 체제를 요구하거나 또는 논술 대비를 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대부분 지원하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특기자 전형, 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학 특기자 전형이 대표적으로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하기에 적합한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는 이렇게 지금 보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도 축소가 되고요. 어학 특기자 전형에 해당이 되어진다는 한양대학교 실기 글로벌 인재가 폐지가 됐고, 경희대학교 실기 글로벌 인재도 폐지가 됐고요. 동덕여대 특기자 전형, 우성대학교 외국어 우수자 특기자 전형이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고려대학교 특기자 전형은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과 모집 단위가 축소가 돼서 현재는 체육교육학과 디자인 조형 사이버 국가학과만 고려대학교 특기자 전형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미반영 대학들이 반영하는 쪽으로 전략을 잡았어요. 특히 이제 의학기관의 목적으로 삼으시는 분들은 올해 특히 약대 37개 대학 정도 1763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이 수시와 정시에서 약대 선발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 전형으로 국내 대학을 가시려시는 분들 중에서 해외 고등학교 자격을 가지고 국내 대학을 가시려는 분들 중에 약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대부분 의학 계열은 수능 체제를 대부분 학교들이 요구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수능 체제를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수능 시험을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두 번째는 수능을 대비해서 원하는 것만큼의 수능 체제를 충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올해는 특히 이제 연세대학교나 경희대학교가 수능 체제를 반영하게 되어짐에 따라 결론적으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자기소개서는 2024학년도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2022와 23학년도는 축소되어진 문항의 형태로 유지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약대가 올해 37개 대학 1763명을 선발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한 전형에 대한 부분들을 1차적으로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보신 분들은 못 보신 분들은 그 내용을 보시게 되어지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하기에 적합한 전형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아실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제출 서류 또는 제출 서류의 중요성, 어떻게 제출 서류를 작성하는 게 좋은지에 초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출 서류는 지금 보면 모든 대학들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첫 번째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를 기본적으로 제출하겠죠. 또는 학생과 관련해 되어진 여권사본이나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기본적으로 제출하게 되어질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학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 자기소개서를 제출받습니다. 특히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서류가 되게 중요해요. 그 서류 중에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또는 아까 말씀드린 여권사본이라든가 아니면 출입국 관련된 기록이라는 부분들은 첫 번째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성적증명서는 성적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건데, 아시는 것처럼 해외 고등학교는 국내 고등학교와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거든요. 국내 고등학교는 첫 번째는 대학에서 고등학교의 특성들을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학교생활 기록부라고 하는 양식을 통해서 서류가 제출이 되어지기 때문에 대학에서 학생의 제출 서류를 받게 되어지면 성적, 활동의 우수성에 대한 부분들을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는데, 해외 고등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각 나라, 각 지역 또는 고등학교의 유형들이 너무나 다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GPA 성적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흔히 말하면 GPA는 좋으면 좋은 거고 낮으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4.3 기준의 GPA 성적이 4.0이야, 4.1이야, 4.2야. 우수한 성적인 건 맞죠. 근데 그 GPA 성적이 4.0이다, 4.1이다, 4.2라고 해서 꼭 반드시 합격한다, 우수하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나라 같은 경우들은 10학년, 11학년, 12학년, 3개학년 전체 인원이 30명밖에 안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또 어떤 나라는 한 학년의 인원이 200명, 300명처럼 되게 종합적이고 인터내셔널 스쿨인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반드시 이제 대부분 스쿨 캘린더나 학교 프로파일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걸 가지고서 고등학교의 유형이나 특정, 특징 또는 학업적 배경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고등학교의 특성을 정확하게 잡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GPA 성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수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합불이 결정이 되어지지 않는다. 대신 4.3 기준에서 GPA 성적이 3.4 이하다라고 하면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예요. 아무래도 입시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GPA 성적 외에 표준학력 지표라고 하는 SAT나 SAT2나 AP나 또는 뭐 ACT나 공인어학 성적 같은 것들이 전 세계적인 공인되어진 성적 지표이기 때문에 GPA 성적을 보완하면서 신뢰성을 높여주게 되는데,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표준학력 지표가 거의 모든 대학에서 제출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GPA 성적만으로 학생의 학업 우수성을 나타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가 중요하다? 자기소개서가 매우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기소개서가.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를 쓸 때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되는데, 일부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자소서를 학생이 진실되게 쓰면 효과적인 자소서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학생이 직접 써야만 유사도 평가에 걸리지 않는 자소서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대부분 원서 지원한 학생들의 나이가 18, 19, 20, 그 다음에 동일한 12학년이라고 하는 학력, 그 다음에 비슷한 교과과정, 또 비슷한 학력, 비슷한 나이를 가진 학생들이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학생들이 자소서에 쓰는 내용들이 사실 특징 없는 자소서의 내용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입시에 안 맞는 일반적인 본인의 생각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는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이 되게 중요한 입시 서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입시에 맞게끔 작성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 같은 경우들은 이런 입시 서류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소서를 단지 본인의 경험에 썼던 내용들을 솔직하게 적어두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자소서는 되게 중요한 입시의 서류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쿨 프로파일이나 스쿨 캘린더 같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어지고요. 네 번째는 기타 활동 증빙 서류라고 해서 교내 수상,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을 기재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그래서 당연히 성적 증명서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성적 증명서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서류가 자기소개서와 기타 활동 증빙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거의 모든 학교들이 공인어학 성적, 교과 관련 교외 수상 실적이나 해외 봉사 실적들은 평가에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의 제출 서류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졸업 또는 졸업 예정 증명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추천서는 우리가 2022학년서부터 추천서가 다 폐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일부 학교들은 아직도 해외 고등학교의 특성상 추천서를 받는 학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추천서가 폐지가 되어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 수시 모집 요강은 5월 정도에 모집 인원이 확정이 되어집니다. 모집 요강이. 성적 증명서, 그 다음에 기타 서류라고 해서 바로 기타 활동 증빙 서류인데, 교내 수상,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 단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 시 활동 내용 및 자기소개서 기재금지 사항과 관련이 되어진 서류는 제출할 수 없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성적증명서, 교과활동 증빙 서류,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가 제출이 되어지고,
연세대학교에서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의 국제형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 선발하는 전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형에서는 표준화 학력 지표라고 할 수 있는 AP와 IB 성적 등은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내가 AP 학교야. 그럼 당연히 AP 성적이 들어가겠죠. IB 학교면 IB 성적이 반영이 될 거고, 그러니까 성적 증명서는 반영이 되어진다는 얘기인데, 단 원서 접수 시 기재 금지 사항을 브라인드 처리하여 온라인 업로드하게 되고요. 공인화학 성적이나 수학이나 과학, 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 실적은 금지가 되어집니다. 특징적인 거는 AP나 그 다음에 IB 성적은 반영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고려대학교는 성적증명서, 고교 스쿨 프로파일이나 출입국 사실 증명서, 활동 증빙서류 목록표를 제출할 수 있고, 활동 증빙서류는 A4 8매, 외국어, 수학, 과학 관련 성취 등 동아리 활동과 봉사활동 등은 기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앙대학교를 보면 외국 고고 졸업 예정자의 증명서, 성적 증명서, 자기소개서, 추가 제출 서류는 총 10매. 자, 본인의 역량을 증명하거나 학교생활 기록부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자유잠식으로 기재하게 되어져 있고, 단 공인화학 성적이나 교과 관련 교외 수상 실적, 해외 봉사 실적 등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국내 대학을 가게 되었을 때 일단 서류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GPA 성적만으로의 신뢰성이 섰기 때문에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표준학력 지표, SAT나 AP나 그 다음에 공인화학 성적이나 SAT나 뭐 HSK 같은 이런 전 세계적인 공인되어진 지표들이 제출가 되어져야만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학력 및 학업의 우수성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지는데, 사교육을 조정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9월에 지원하는 수시 전형에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대부분의 제출 서류들을 제출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점들이 단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냐면 자기소개서와 기타 활동 증빙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1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 매집에서 비교과 활동 기록표라는 제가 양식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원서를 쓰면 학생부 종합 국제용으로 원서를 쓰겠죠. 자, 비교과 활동 기록표 작성 시 유의사항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같이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외국 소재 고등학교, 국내 학력 인정 외국 교육기관 및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비교과 활동 기록표에 기초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가 진행되므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비교과 활동 기록표는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가 제출하게 되어지는 서류입니다. 비교과 활동은 해당 고교 재학기간 10학년 또는 11학년은 13학년 전에 11학년부터겠죠. 10학년 이후 또는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발생한 사항과 관련된 내용들을 기재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교과 영역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미반영한다. 미반영하는 영역은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의 실적, 그 다음에 출결사항 등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불가피한 결손에 대해서는 미반영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적용기간은 3학년 1학기, 3학년은 1학기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은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을 하는 거고요. 졸업하신 분들은 3학년 2학기까지 전체 과정을 다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출결이나 봉사와 관련이 되어진 분들은 현실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기가 어려웠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미반영한다는 의미고, 그렇다고 해서 미반영한다는 의미가 봉사활동을 한 것도 기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봉사활동을 코로나 인해서 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들을 참작하겠다는 뜻이고, 봉사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적극적으로 기재하시면 좋겠죠. 자, 다음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기재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다. 첫 번째는 공인화학 성적,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 실적, 기재 시 0점 또는 불합격 처리한다라고 되어져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세대학교에서 국제형 같은 경우는 AP나 IB 성적은 반영이 되어집니다. 교내 수상만 제출 가능하며 교내 수상의 경우 주체 및 참가자야
해당 고교의 교내 구성원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학생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주요 항목, 다시 말하면 논문, 학회지, 도서출판, 발명, 특허 등은 기재할 수 없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국내고 재학 중 취득한 AP나 SAT나 ACT 등의 성적은 반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득한 성적이라든가 아니면 국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취득한 성적은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각 항목, 교내 수상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은 5개 이내로 작성한다. 물론 요거는 이제 연세대학교의 한 예고, 이렇게 이제 활동 증빙 서류에 추가할 수 있는 목록 또는 추가할 수 있는 페이지는 대학들마다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이렇게 항목의 목록이 이걸 샘플로 보여드리면 교내 수상 경력, 교내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3개의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지금 보시면 교내 수상은 자, 연번을 주죠. 그쵸? 10학년 또는 11학년에서 1학기, 2학기 체크하기로 되어 있고 수상명을 작성하고 난 다음에 수상 내용을 50자 이내로 간략하게 기술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본인이 교내 수상 내용 중 중요 순으로 5개 이내로 기록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수상 기록을 기록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수상도 사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학생들을 상대하다 보면 만약 이렇게 학생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 학교들은 교내에서 진행하는 대회도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수상의 실적을 많이 넣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교내 대회가 거의 없거나 또는 수상을 받기가 없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도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글자 수가 한 50자 정도 되어지면 글자 수가 50자가 적은 글자 수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수상명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 수가 50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50자의 글자 수를 최대한 활용해서 기재하도록 하시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다 적으실 때 수상명 적고 수상 내용을 적으면 그냥 단지 교내 수학상 이렇게만 적으시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50자 글자 내에는 뭘 적어야 될까요? 제일 첫 번째는 그 대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국내에서 외국에서 취득한 성적의 서류를 받아보시게 되어지면 대부분 영어로 적혀 있겠죠. 그렇죠? 제출 서류는 대부분 영어나 한국어로 제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어로 제출 서류를 받아보게 되어지면 그 수상의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작성하시게 되어질 때는 첫 번째는 그 수상이 갖는 교내 대회의 의미, 두 번째는 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의 수, 그 다음에 그 대회에서 내가 어떤 활동을 통해서 수상을 하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이것이 나의 진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역량과 우수성이 돋보이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고,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해외에서 취득한 성적 또는 해외에서 활동했었던 거, 해외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학력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모호하기 때문에 국내 학생들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그러다 보니까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그거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뒤집으면 결국 그러한 모호성은 우리가 어떻게 서류를 작성하고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역량을 더 높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활동을 그 자체로 그대로 기재하는 것은 위험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에서 과학과 관련이 되어진 수상을 했어. 근데 우리 학교는 전체를 봤더니 10학년, 11학년, 12학년이 한 학년에 15명씩 해서 한 30명밖에 안 돼. 40명밖에 안 돼. 대회에 참여한 사람은 5명밖에 없어. 그리고 내가 그 대회에서 받은 거는 그냥 별거 없어. 종이로 그냥 비행기 접어가지고 날렸더니 상 준 거야. 그 내용을 거기다가 그대로 적어두시면 어떨까요? 결국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상의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우수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상에 대한 부분들을 기재하게 되어질 때 글자 수 50자에 대한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기재하는 게 되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 이런 걸 어떻게 적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이퍼리뷰 홈페이지에 가시게 되어지면 합격생들의 자소서가 올라와 있어요. 특히 자소서 문항 중에서 2번 문항, 고등학교 교과활동 또는 교내 활동 중에서 3개의 의미 있는 활동을 기재하는 항목이 2번 문항인데, 2번 문항을 읽어보시면 다른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기재했는지를 참고하실 수가 있다는 점, 이 점을 꼭 알아주시고 그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교내 수상은 사실은 어차피 교내 수상을 여기다 활동 증빙 서류에 작성하게 되어지면 교내 수상 서류가 첨부가 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을 받지 않은 걸 받았다고 허위를 기재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받아야만 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학교가 대회가 많고 수상이 많이 이루어지는 학교여야 되는데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역이나 아니면 나라나 그 학교가 거의 수상이 없는 학교라고 하면 적을 내용이 사실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2번 문항과 3번 문항은 조금 다르죠. 2번 문항은 동아리 활동이라고 되어져 있으면 이 동아리 활동은 나라와 지역을 다 불문하고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학교는 거의 없어요. 물론 이 동아리 활동이 학교 프로파일 내에 동아리명에 게시가 되어져 있다면 그 부분을 강조해 줄 수는 있으나 프로파일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들도 많고 동아리 활동에 실제 어떤 내용의 활동이 되어져 있는지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냐면 내가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동아리 활동에 깊이가 별로 없다 하더라도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동아리를 기술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로 해서 의대를 가고 싶거나 약대를 가고 싶어. 그럼 우리가 주로 관련이 되어진 동아리 활동은 의학이나 생명과학과 관련이 되어진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겠죠. 약대 같은 경우 대부분 화학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어질 텐데 해외에서 실제 국내처럼 동아리 활동이 깊이 있게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고등학교 때 본인이 활동했었던 내용 또는 활동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경험했었던 부분들을 기술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보면 본인이 참여한 교내 활동 또는 교내 리더십 활동, 기간 및 중요도에 따라서 5개를 기록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는데 당연히 교내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리더십 활동, 봉사활동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학에 갈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지?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 뭘 가지고 뽑죠? 결국 학업적 역량과 우수성, 그 다음에 지원하는 학과의 적합성,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서류들은 1단계를 통과하기 위한 중요한 서류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2단계 면접에서 아주 중요하게 활용이 되어질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되게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작성을 해야지 그냥 단지 적어내는 거다, 사실대로 적어내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본인의 역량이 드러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아리 활동의 순서를 적으면 내가 만약에 의학계열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뭐겠습니까?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동아리 활동 내용들 또는 학교에서 진행이 됐었던 수학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들 또는 학교에서 진행이 됐었던 동아리 활동들 중에서 내가 학업과 좀 관련성이 있을 만한 거 모의위원 활동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진행이 되어진 신문 만들기 동아리 활동을 했다라든가 무슨 발표 대회에 참여했다든가 이런 내용들도 여기에 적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봉사활동 같은 경우인데 봉사활동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제출 서류를 내지 않는 학생들도 있고 또는 봉사활동에 서류를 제출하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서류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왜냐하면 서류 제출이 이루어져야 신뢰성이 쌓일 수가 있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들은 자유형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서류를 제출해서 내실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계신 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우리가 GPA 성적, 학교 성적을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처럼 활동 증빙 서류에 들어갈 수 있는 수상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입증 서류들을 준비하실 수 있으면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학교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거나 내가 봉사활동을 했었던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간단하게 양식을 만들어서 서식을 준비하시게 되어지면 훨씬 더 활동의 우수성이 돋보일 수 있다 이거고요. 봉사활동은 여러 가지로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봉사활동은 뭐 고학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든가 아니면 한글을 가르쳐 줬다라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피아노를 쳤다든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활동 내용을 그냥 열거하는 게 아니라 50자라는 글자 이내에서 효과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업 우수성, 그렇죠? 그 다음에 지원학과 전공적 합성, 그 다음에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습의 심화 단계, 좀 깊이 있게 이 학생은 정말 사고력이 뛰어나고 우수한 학생이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런 기재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고 이걸 3개를 적게 되어지면 사실 글자 수가 벌써 상당히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가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정이 있어요.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시점이 약 4월인데 우리는 9월에 원서 접수를 하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쯤 만약에 국내에 계시는 분들이거나 해외에 계시는 분들 4월부터 9월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첫 번째는 현재 4월인 시점에서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지원 대학과 학과를 결정해야 돼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시다 보면은 국내 입시 상황을 잘 모르세요. 또 대학의 서열이라든가 학과의 특징이라든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진로 적합성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는 대학과 학과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되고, 왜 이게 결정이 중요하냐, 이걸 결정을 해야 두 번째는 대학마다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마다 필요한 제출 서류에다가 활동 증빙 서류에 포함이 되어질 수 있는 서류가 뭔지, 그걸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준비하셔야 되고,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상황들 때문에 서류 제출을 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데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빨리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월부터 6월 정도, 대부분 6월에 국내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면 6월까지 하셔야 되는 부분은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과정, 활동증빙 서류를 구성하는 거고, 활동증빙 서류에 들어가게 되어질 입증증빙 서류들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하나씩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대학이나 학과를 결정하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제가 상담을 해서 학생은 보니까 학업 능력이 이러이러해서 중앙대학교 화학신소재학과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쓰라고 해서 다 쓰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학생과 학부모님과 같이 상담을 하면서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최종적 접근을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나중에 8월 9월 가서 대학을 결정하게 되어지면 안 된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6월에 국내로 들어오시면 그때 뭐 하시게 되냐면 서류에 대한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간혹은 6월 이후에 국내로 들어오셔서 그때 부랴부랴 컨설팅 하시고 서류 준비하시고 막상 서류를 제출하긴 했는데 외국에서 아포스티유 날인을 받지 않거나 영사 확인이 안 된 서류를 제출해서 결국 합격이 취소가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천천히 준비하시면 되고, 6월 이후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서류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수시원서 접수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원서 접수하는 과정들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면접을 대비하셔야 돼요. 대부분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의 특징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해서 서류가 가지고 있는 투명성, 공정성, 어떻게 보면 서류에 대한 평가가 불명확하다는 거죠. 왜? 내신 성적이 4.3 기준에서 4.2라고 해도 이 성적이 어떻게 보면 아주 우수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학교의 특성이라든가 학교의 인원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낮게 평가해야 될 것 같기도, 이렇게 서류가 가지고 있는 불명확성이 생기면 대부분 대학에서 볼 때 어느 정도의 학업적인 역량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진다고 판단하면 1단계를 통과시키고 2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서류 평가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1단계 통과 이후에 2단계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로 들어오시게 되어지면 그때는 심층 면접, 대학들의 면접들이 많이 강화되어졌기 때문에 면접을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면접을. 그리고 면접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면접을 보는 시기가 대부분 10월 말, 빠르면 11월 초 또는 12월 정도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면접을 보고, 면접 보고 나면 최종적인 합격 과정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로 원서를 쓰는 경우들은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길어요. 그렇죠? 우리가 외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만큼 국내 입시에 적응하고 국내 입시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이 아무래도 많이 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국내로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그때 판단하시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실수가 벌어질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매우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 대한 평가의 불명확성이 있어요. 왜? 여러 나라의 지역에서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좋고 나쁘고를 분명하게 결정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기타 활동 증빙 서류의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결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조금 더 높게 보여줄 수 있고 자신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우수성을 조금 더 높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럼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 1단계를 통과하고 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2단계 면접이죠. 면접까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어떤 서류를 가지고 학벌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서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입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어려운 과정 속에서 국내 대학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좀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하이퍼 리뷰로 전화 주시면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